당면한 정치 현안을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신인규 민심동행 창준위원장, 김현정 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1심 판결부터 짚어볼게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냐가 관건이었는데 법원은 청탁 수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송철호 전 시장, 민주당 황운하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재판부에서 그 권력의 그런 선거 개입 내지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의 공명성을 훼손한 거에 대해서 매우 엄단을 했다라고 봅니다. 아직 지금 송철호 울산시장 또 황운하 당시 이제 울산청장이죠. 이분들 또 백원우 민정비서관 포함해서 이분들 외에 이제 또 윗선에 대한 그 개입 여부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여부가 이제 또 논의가 될 텐데요. 저는 참 권력이라는 것이 그 선거에 개입을 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를 떠나서 이거는 엄단이 돼야 될 당연히 이거 범죄라고 보고요. 전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좀 엄정하게 판단하지 않았나 저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이게 2019년 11월 달에 이제 수사 시작해서 2020년 1월 달에 기소돼서 이제 3년 10개월 만에 판결이 났었는데 지금 현재 1심에서 이제 그 일부 유죄가 판결난 것이어서 항소심과 이제 항소를 다 하겠다고 해서 양쪽에서 그 최종적인 결정은 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거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제 송철호 씨가 그 이제 당시에 이제 울산 경찰청장한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된 이제 수사를 이제 부탁을 했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 처리됐다. 이런 건들에 대해서 그 두 분이 3년의 이제 징역형이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그 백원우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당시 청와대에서 그거에 대해서 하명 수사를 했다. 이거에 대해서 2년 이제 징역형이 나온 것 같은데 나머지 이제 그 경쟁자에 대해서 공직을 제한했다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 차원에서 좀 송철호 씨를 도와줬다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무죄가 나온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항소심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제 좀 더 다퉈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 이것이 실제로 1심 재판처럼 확정이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중대한 이제 선거와 관련된 그런 이제 그 영역이기 때문에 좀 그 국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중대한 것은 맞죠. 비슷한 것이 이제 고발 사주권도 같이 비슷한 안에서 지금 공수처에서 지금 5년 구형이 되고 이런 것들인데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네. 판결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하고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저는 좀 한 두 가지 정도는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송철호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꽤 오래된 사이로 알고 있고요. 또 황운하 울산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심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는데 물론 우리 특보님 말씀대로 이게 대법원까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는 하나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1심 판결까지 나오면은 거기에 따른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는 저는 매우 심각하게 보는 것이 이게 2019년도에 이미 문제가 돼서 수사가 시작이 됐던 사안인데 지금 황운하 청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경찰 출신인데 이 논란이 있고 나서도 민주당에 들어와서 공천을 받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민주당과의 유착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다가 지금 1심에서 어쨌든 3년이라는 중형이 선고가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고발사주 얘기를 하시지만 그거 얘기하시기 전에 어떻게 당내에서 이런 국민들에 대한 공분 또 국민들의 불만 여기에 대한 것에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에 대해서도 좀 깊이 고민해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황운하 의원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울산청장을 하다가 대전청장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대전청장을 하고 얼마 뒤에 거기서 이제 자기 고향에서 또 지역구를 받아요. 그래서 좀 약간 의심을 받는 이제 부분이 있긴 있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선거 직전 수사받았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권 차원의 테러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건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여기 재판과 연관되어 있는 분은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제 그 비서관 2명 두 명이 여기에 지금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김기현 그 대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 윗선이 개입된 거 아니냐. 그래서 조국
조국 당시 민정수석하고 임종석 비서실장 더 높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를 겨냥해서 한 발언이라고 보는데 네네. 그와 관련된 것은 이미 그 검찰에서 기소할 당시에 무혐의 처리돼서 그 이제 기소를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안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일차적인 검찰의 그 처분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당시에 이게 그 수사와 재판이 시작된 과정에서도 또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뭐 이성윤 중앙지검장 간의 그런 부딪힘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지시로 바로 기소가 이루어진 측면이잖아요. 그런 네. 검찰에서 그 불기소 처분한 건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좀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지금 그 고검에다가 항고를 해놓은 상태여서 아마 재기수사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판단 중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네. 관련해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같은 논리면은 손준성 검사가 당시에 이제 그 김용 후보에게 사주해서 고발을 사주한 이런 건들도 그러면 당시에 손준성 검사가 검사 개인으로서 그렇게 그 총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겠느냐라는 또 그 주장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런 것들은 이런 정도의 이제 공방에 서로 그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황운하 경찰청장이나 이제 송철호 시장 얘기하는데 이걸 또 손준성 사건 가지고서 또 이렇게 희석이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그것도 문제 있으면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당무 개입까지도 당연히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사안은 이 지금 당시에 2019년도에 기소됐던 것들이 3년 만에 지금 1심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뭐 반성 내지는 여기에 대한 대책 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은 듣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는 좀 이렇게 등가성으로 생각은 사람들이 안 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등가성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 있는 건 다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민주당의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자꾸 다른 문제를 또 갖고 와가지고 좀 당신들도 문제니까 뭐 민주당이 괜찮다라는 것인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떻게 이 문제를 반성할 것인지를 내부 성찰을 국민들은 촉구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어떤 취지냐면 지금 1심에 나온 재판 결과를 부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김기현 대표가 그 의혹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국 수석하고 임종석 실장하고 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걸고 넘어가 지냈는데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처음에 두 분이 그 불기소 처분한 것은 검찰이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같은 논리라면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권도 비슷한 논리 아니냐라고 제가 얘기한 거고요. 그 당시에 이 수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선거법 재판인데 3년 10개월이나 끌었다라는 거에 대한 비판들이 지금 그런 지점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게 선거법 이상의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사연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일단 청와대가 하명 수사한 권력형 비리다라는 그런 주장 관점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런 것을 사실은 그 당시에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까지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검경 수사권 분리 국면이었잖아요. 그때 검찰과 그 당시에 김기현 울산시장 간에 뭔가 이렇게 또 연계되는 그런 주장들을 또 반대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어서 대단히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진 그런 사건인 것도 감안해서 우리가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와중에 어쨌든 그 송철호 시장은 임기를 마쳤고 황운하 의원도 이제 임기 맞춰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총선 출마 여부 이제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이 그렇게 뭐 그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는 어떻게 보일까 그게 좀 의문이에요. 아니 과거에는 진짜 정치권이 참 이상하게 변질되고 있는데 사법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 분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사실은 검찰이 기소 정도만 해도 정치적 책임을 지고 뭐 탈당을 한다거나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고 나서 다시 입당하는 식으로 정치 행보를 이어갔던 게 관례였었어요. 불과 이것이 제가 봤을 때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뭐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와도 막 판결 부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1심 사법부에서 판결을 해도 말로는 존중한다고 하지만은 뭘 존중하는지 행동으로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도 저는 뭐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뭐 손준성 검사는 아무리 갖다 대도 다 그거 문제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서 지금 사법부에서 1심 판결까지 나왔는데 어떠한 정치적인 책임도 느끼지 않는다면은 저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당무 개입이라든지 선거 개입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뭐 1심에서 이런 식의 징역 3년이 나와도
하더라도 계속 뻗대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기준을 갖다가 자꾸 꼴대 옮기기나 다른 문제를 갖다 희석시킬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의 정권에서 뭐 과도한 수사는 저도 반대합니다만은 사법부에서 2심까지 나왔다고 한다면은 전 국민 앞에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재발 방지를 해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그 말이 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꾸 다른 얘기를 희석하는 것은 국민들 들으시기에는 상당히 좀 거북스러우실 수 있다. 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 없다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죠. 예. 다음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상보다 표차가 상당히 컸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예측이 빗나갔다. 부산 시민과 국민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모든 책임은 유치 활동을 총지휘한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것이 지금 사우디 리야드하고 상당히 많은 표의 격차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 패배도 패배지만은 저는 뭐 부산 시민들께서 상처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정부의 역할에 있어서는 이건 반드시 따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와 이렇게 표차가 많이 나는 거를 미리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해외 순방을 해가지고 이렇게 헛된 예산을 썼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굉장히 악의적이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예측조차 못하고 몰랐는데 그만큼 예산을 썼다 그러면 이건 너무나도 무능하고 외교적으로도 너무나도 무능함을 저는 자인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긴급 담화를 열어가지고 그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말로만 사과해가지고 그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얼마나 그 허황된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국민들이 실망을 하셨는데 지금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가지고 전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거기에 따른 기조의 확실한 변화 그리고 인사적인 조치 전 이것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국민들은 또 속았다라고 지금 말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이 사안을 좀 엄중하게 저는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정부뿐만 아니라 뭐 정치권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 그리고 기업들까지 나서서 정말로 그 총력전을 벌였어요. 근데 저희 놀랬던 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정치권이라든지 또는 뭐 저기 부산시장도 결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29표밖에 안 나온 거에 대해서. 근데 그러면은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를 따지고 보면 이게 사실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노력에 비해서 너무 결과가 참담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런 국민들의 기대를 높여놓은 것도 사실 정부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처음에는 많이 뒤처지고 있지만 나중에 결선을 통해서 역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 그런 것들을 계속 보도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이면은 우리의 외교력과 정보력이 이렇게 그 약하냐라는 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미 사우디에서는 홈페이지에 자기네들 지지하는 국가들을 쭉 열거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122개국인가가 며칠 전까지도 열거되어 있었는데 그 비슷하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상황까지도 다 정보를 통해 가지고 그에 대한 대위 그리고 주로 이제 뭐 사우디의 오일머니 때문에 이거 졌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거 이미 상수로 내용 아닙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전략을 맞춰서 거기에 맞추는 전략을 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즉각적으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단일안건으로 국민들에게 이렇게 사과를 한 것은 그것은 뭐 시의적절했다고 보지만 사과해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기 총리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책임지는 모습도 같이 이제 수반돼야 된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게 기업들하고요. 외교가에서는 이미 이게 이런 결과가 상당히 예상됐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역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럼 그만큼 보고 체계가 지금 그 대통령한테 보고되는 그 체계가 지금 무너져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은 지난번에 강서 그 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마찬가지. 윤석열 대통령은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공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면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지난 새만금 잼버리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때 그 시작할 때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그 참석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게 그 잘못된 보고들이 들어가는 이런 보고 체계들에 대한 것은 다 바로 잡고 그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은 지금 물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내 여론도 상당히 잘 수렴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론조사가 좀 낮게 나오면은 뭐 표본이 잘못됐다, 뭐 여론 조작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항상 뭐 카르텔 얘기하면서도 그래 왔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이게 뭐 해외에서 이제 국제 관계 속에서 엑스포 투표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는 못 하시겠습니다만은 전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해외 정보 수집 다 하거든요. 국정원의 기능이 약화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우디도 알고 있던 거를 왜 대한민국 국정원이 모르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것이 지금 국정원장부터 해서 뭐 1차장, 2차장 다 교체하고 뭐 국정원 내부에서 좀 시끄러운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대통령에게 올바른 정보가 지금 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보고 체계나 내부 소통에 대해서는 한번 좀 점검을 해야지 대통령께서도 반복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지. 앞으로도 이거를 교정하지 않고 계속 놔두면요. 잘못된 정보 들어와가지고 대통령은 엉뚱한 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저 그렇게 봅니다.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연결고리 이걸 좀 명확히 밝혔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다음에 민주당 얘기해 볼게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사법 리스크를 언급했는데 리더십 때문에 당내 민주주의가 붕괴됐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작심 발언했네요. 저는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좀 기지개를 피시고 총선 앞두고 이제 활동을 재개하는 것 같은데요. 뭐 이낙연 전 대표의 말씀 그 메시지만 놓고 보면은 뭐 틀린 말은 없습니다. 거의 다 맞는 말씀이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런 사당화의 조짐 이런 것들에 대한 강한 좀 불만을 나타내신 건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에서 공간을 열든지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아마 이제 나와서 뭐 신당 이런 거를 할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나와서 신당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별로 파괴력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별로 이렇게 반응할 것 같진 않아요. 그 이유는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서사를 만들어 왔었어야 되는데 이분은 대정부 질문 당시에 총리로서 상당히 그 화법을 잘 구사하면서 인기를 얻었다가 당시에 그 당원 당규까지 고쳐가면서 무언직한 공천을 했고요. 그 이후에 보여준 행보들이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고 국민들의 지지나 여론을 등에 업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기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도 대선 당시 패배한 것인데 그 동력을 가지고 지금 나와가지고 뭐 당을 만들고 국민의 여론을 담겠다. 저는 민주당의 지지자들의 일부가 분리되는 효과만 있을 뿐이지 그것이 뭐 판세를 뒤집거나 대한민국 정치사를 더 발전시키는 쪽으로 나아가기에는 저는 뭐 이미 메신저에 대한 평가는 좀 끝난 상태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낙연 전 대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던 정세균 전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까지 다 합쳐서 만회한 어떤 정치적 결단이 이루어진다면은 그건 좀 얘기가 다르죠. 문재인 대통령이 분리되어 나오는 것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전 그 정도까지 가지 않는다면은 큰 파괴력은 없을 것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한 그 발언이 어디서 한 거냐면 그 NI계의 싱크테크 격인 이제 연대와 공생 이 주최한 포럼에서 기조연설에서 한 얘기거든요. 그 TPO를 보면은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이 좀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 뭐냐면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지난 대선 경선 이후에 그 비명계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원칙과 상식이라는 그 모임 하고 또 이제 그 이낙연을 지지하는 분들이 지금 원외에서 창당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주로 지금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들을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비판 속에서 본인들의 이제 그 공간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 속인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 그 자리에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지지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그 의견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보듬는 그런 차원에서의 좀 발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것이 뭐 신당 창당 탈당과 창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시각들도 있는데 저는 그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요.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고 풍부한 경험과 또 지혜가 갖추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지금 현재 하려는 역할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소위 말하는 비명 그룹들 하고의 당가의 가교 역할을 통해서 본인을 지지했던 분들이 이번 총선 공간에서의 어떤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기에 진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그런 역할들을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잘 해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당의 통합을 통한 총선 승리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 탈당과 신당과 관련해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이력을 보면은 신당 창당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 것이 2004년도에 우리가 열린 우리당을 창당할 때에도 민주당을 지키셨던 분이고 2016년도에 호남에서 국민의당 열풍이 불었을 때에도 우리 당을 지키신 분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 그 민주당에서 사선도 하셨고
도지사도 하셨고 총리도 하셨고 당대표까지 하셨고 또 유력한 대선 경선 후보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그 탈당을 하고 신당을 창당한다라고 하면 우리 당뿐만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미래 또한 전 담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창당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탈당은 했지만 대표적 이제 친명계 의원이죠. 김남국 의원이 아주 강하게 반박을 했어요. 반성문 써야 할 분이 자기 책임은 망각하고 지도부 흔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책임의 예도 또 들었어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자산 양극화 심화 등 국무총리로서 당대표로서 책임은 망각하고 지도부를 왜 흔드냐. 뭐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김남국 의원은 지금 자숙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뭐 불출마 선언했고 제가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부동산 양극화 당연히 책임을 물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로 교체가 된 거고요. 코인 투자해가지고 업무 중간에 그 상임위에서 또 코인을 해가지고 재산 증식을 했던 분이 이런 메시지 들고 나온다고 해서 국민들이 달가워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남국이라는 이름이 뜨는 순간 당연히 부동산 그 격차 양극화 때문에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는데 또 코인 격차까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남국 의원은 좀 뭐 메시지에 대한 평가도 하고 싶지가 않고 좀 자중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갈게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내년 총선 컷오프 즉 그 공천 배제 대상 당협을 46곳 이제 추려냈어요. 여기 이제 20명 정도를 문제 당협으로 보고하면은 당무감사로만 60여 명 컷오프 시킬 수 있다는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의원 수가 많은 영남을 겨냥했다 이렇게 관측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항상 총선을 보면요. 그 초선에 대한 교체 비율이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의석수로 봤을 때 뭐 60개라고 잡아도요. 거의 뭐 50%를 조금 넘는 정도라서 저는 뭐 통상적인 물갈이의 범위와는 뭐 크게 다르진 않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국민들께서 답답하실 거예요. 왜 매번 총선 때마다 신규 초선 의원들이 들어오는데도 왜 국회는 더 나빠지는가? 그 원인은 공천이라고 하는 정당이 인사검증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망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도 더 권력에 순치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더 권력에 맹종하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인물을 바꿔도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끊어버리시는 이런 역작용이 자꾸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저는 결국에는 지금도 국민의힘에서 초선 교체율을 높이 가져가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넣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당이 바뀌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가 거두어져야 되면서 동시에 국민의힘이 자율권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회복하지 않고서 인위적으로 물갈이 또 더 지금 권력에 추종하고 맹종하는 사람들을 더 심어놓는다고 한다면은 이건 뭐 물갈이의 의미도 없는 것이고요. 국민들의 지지로부터는 더 영구히 이별하는 길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인유한혁신위에서 그 중진 불출마라든지 험지 출마라든지 또 윤핵관들 관련된 그런 것들을 그동안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의결을 해서 김기현 대표에게 최종 또 통고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관련해서 그 전날 발표를 했어요. 이 당무감사위원회 결과를.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그 인유한 혁신에 대해서 맞불을 놓은 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인유한 혁신에서 20% 컷오프를 했지만 지금 이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제시한 거는 22.5%인 46명을 컷오프해라라고 공고했고 거기에 더해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낮은 경우에도 그 컷오프라는 공고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당협위원 22.5%는 46명인데 그건 원외 당협위원장까지 포함된 숫자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 지지율보다 낮은 개인 지지율인 거죠. 그런 원내 의원들이고 그게 한 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략. 그러면 그분들이 대부분이 다 영남권에 있어요. 지금 네. 현재 112명 중에 56명이 영남권의 의원들이고 그중에 31명이 뭐 중진 의원들이 3선 이상 중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이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 지난 총선에서도 우리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늘상 40~50%의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율과 관련해서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밑에 깔려있는 함의가 무엇이냐라고 보는데 진짜로 이것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년 총선 승리를 해서 당이 혁신하는 모습으로
교체를 하더라도 그렇게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소위 새로운 윤핵관, 친윤이라든지 또는 그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그 자리에 꽂힌 거로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그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제 12월 초 개각 명단에 이제 포함될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사람이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이제 꼽히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 보도를 보니까 한동훈 장관은 이번 개각에 포함될지 미지수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은 당에서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는데 동시에 이분은 보수 지지층에서는 좀 지지세가 있지만은 중도의 확장성은 전혀 없는 분으로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마 한동훈 장관도 본인이 전 알 거라고 봅니다. 워낙 그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은 이제 현직 국무위원 신분이기 때문에 1월 11일 공직자 사퇴 시한까지는 당의 상황 내지는 지지율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저는 좀 판단을 유보할 거 아니냐 저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먼저 지금 뭐 민생과 경제 정말 힘들잖아요. 또 부산 엑스포 그 유치 실패까지 겹쳐서 국민들이 대단히 지금 힘든 그런 그 국면에서 지금 이렇게 그 오로지 그 여당에서 또 이렇게 저 정부에서 이렇게 내각과 관련된 것도 이렇게 내년 총선과 연계된 그런 정치 공학적인 계산들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더 실망하실까 하는 생각부터 저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뭐 한동훈 장관은 이미 그 저 법무부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공직을 이용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국면 아닙니까? 그래서 오로지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하면 더 부각시키고 띄워줄까에 정부 여당의 모든 고민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초에 개각하면 그때 같이 하면 될 것을 굳이 또 그 한동훈 장관은 더 띄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저 12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이준석 그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그거를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타이밍도 아주 피크 있는 뭐 12월 말 1월 초 정도 그 정도로 해서 별도로 그분만 그 개각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를 너무 낮게 보는 거 아니냐. 저는 수준을 너무 깔보고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민심동행 창전위원장, 김현정 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